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도의 정치를 하는 집단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플해요. 국민의힘은 과일로 보면 토마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도 빨갛고 안도 빨개요. 그냥 쑥쑥 싹 썰려요. 근데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예, 네. 그냥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추리해와도.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를 한다는 게 좋게 말하면 이게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건데 양파 껍질처럼 사실은 이건 널 위한 거야 하지만 자신을 위한 걸로 돌려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회색지대가 있어요. 일부분은 이 사람 위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듣다 보면 이번에 아까 그 뭐 제가 누구 실명 말해서 아까 나왔으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김어준 총수가 말한 거 들어보잖아요. 혹합니다. 그럴 듯해요. 조국 대표가 합당을 이제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합당을 하자 그랬는데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 안 받아줬다든가 뭐 또는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합당을 했으면 더 잘 됐는데 그거는 근데 전체 축구 경기로 보면 전반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유시민 작가도 그걸 쏙 빼고 앞뒤를 쏙 빼고 말하는데 조국 대표가 작년 8월에 사면복권 나오고 나와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최초까지 아닌데 가장 크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25년 작년 10월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했죠. 그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나와요. 민주당과 합당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본인이 찾아보면 나온다니까요. 정당 민주주의상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중대선거구제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본인은 그 차별금지법 등등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스타트업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 가겠다.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합당을 거부해요. 합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겠다. 바깥에서 포수가 총을 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합당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합당하자는 목소리 많았거든요. 그때는 거절했어요. 근데 그건 쏙 빼고 말해요. 마치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계속 합당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자리가 253개가 있고 조국당 의원들이 12명이 들어오면 그럼 몇 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지는 경쟁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 싸움한다고 민주당이 쳐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작년 10월에 인터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라면 조국혁신당도 들어오겠다고 했어야죠. 일단 내가 밥그릇을 먹겠다고 해야 싸움이 일어나지. 본인이 다른 밥그릇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한테 외려 민주당에서 같이 합당하자 했다니까 그때는 일부 목소리는 그걸 거절한 건 조국혁신당이에요. 근데 이런 거 쏙 빼고 말하면 왜 그러냐? 제가 추정컨대 그러면 그때 조국혁신당은 왜 작년 10월에 조선일보 인터뷰 때는 각자의 길로 가자고 하다가 왜 올해 1월에 하자 했냐? 그때는 조국혁신당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호남에서 지지율도 10몇 프로 나올 때예요. 작년 10월에. 왜? 성비 사건도 커지지 않았고 그때는 진행 중이었거든요. 2차 가해 이런 문제도 세게 터지지 않았어요. 10월 달에. 갓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처리를 못하니까 사건이 커졌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보세요. 3% 납니다. 3%. 그 사실은 이걸 이제 왜 저를 만약에 그 제일 제가 반박하기 힘든 그 인상 비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오면 제가 반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조국혁신당 지지하거나 소위 말해서 친문계 이게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하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계속 조국당 합당 국면에서 갑자기 왜 조국당 공격해? 왜 친문 공격해 하는데 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 9월에 그 강미정 전 대변인 태변 그 피해자죠. 그런 또 피해도 받고 2차 가해도 있었죠. 성비 사건 때. 성비 사건 때 이제 피해자는 총 3명인데 제가 그걸 취재하다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그때 감옥에서 이제 사면복권 당해서 출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쭉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터진 거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사안을 알아보니까 팩트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예를 들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도 안 하고 우당탕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제가 보도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쭉 지적을 저는 쭉 해왔어요. 조국혁신당 합당 전부터 저는 쭉 그 일을 해왔어요. 그냥. 왜냐하면 사실 이것까지 말하면 그런데 제가 조국혁신당하고 그전에 친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록도 다 있어요. 제 기사. 영광군수 선거 때만 해도 조국 대표 저랑 인터뷰 서너 번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대선거구 문제나 조국혁신당의 어떤 필요한 목소리들을 제가 홍보를 많이 해드려요. 왜? 그게 옳았으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패악질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많이 이 기득권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소위 말해서 호남에서 왜 일당 독주하냐. 민주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TK에 국민의힘만 있으니까 계속 이게 고인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남에서 또 다른 견제에서 매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잘하니까 저는 그 홍보를 많이 해준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성비 사건 때는 제가 이걸 타협할 수 없었던 게 취재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썼죠. 그 기사를 쓰다가 쭉 써오는데 1월에 합당하겠다고 갑자기 나왔잖아요. 저는 쓰던 기사를 쭉 써왔거든요. 근데 그게 겹친 거죠. 합당할 때 제가 그 기사를 썼던 거를 계속 써왔으니까 저는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야, 너 왜 갑자기 합당하는데 재 뿌려?
우리 합당하려고 하니까 네가 툭 튀어나와서 너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유이재명 아니야? 기자가 뭐 다른 의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제가 먼저예요. 합당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예. 저는 일관되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비난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리고 조국 대표님 그 매부쇼 나와서 한 말 있잖아요. 그 노래방 간 거 자기 3심 나온 날 유죄 판결 나온 날 제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 듣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이정주 기자 취재 내용대로라면 정청래 대 혹은 뭐 김민석, 송영길, 강훈식 이 지금 국면이잖아요. 이거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얘기잖아요. 8월이죠. 그러면 12대 4 정청래 대표가 승리했다고 말했던 이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는 따지고 보면 14개 중에 김상욱 의원이 당시에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됐었으니까 네. 울산 남구갑하고 대구 달성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였었잖아요. 그렇죠. 13곳이. 예, 그중에 빼앗긴 곳을 따지고 보면 참 뼈아픈 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됐지만 뭐 공주 부여 청양 이쪽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 북갑도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들어오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평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미치죠. 예. 이거는 사실 후보들 간의 개인 간의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실제로 당 지도부 책임이 많은 패배예요. 왜냐하면 부산 북각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정 후보의 개인 책임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시작점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정 후보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간에 초창기에 정치는 타이밍 싸움이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그 간을 보고 딱 들어올 때 민주당도 선수끼리 붙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카드를 만들어서 타이밍 맞게 신속하게 좋은 상품을 빨리 냈어야 돼요. 하정 후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근데 하정 후보가 아니라면 대체제를 당 지도부에서 여기는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무조건 전략공천이에요. 그럼 지도부는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전재수 후보 사실은 부산시장 나간다고 작년부터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산 북갑은 엊그제 발생한 데가 아니에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하남갑은 그럴 수 있죠. 예.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대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는 닥쳐서 할 수 있는데 부산 북갑은 사실 작년부터 이게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플랜 A, B, C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에 맞게 후보가 바로 출격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은 그때 이거 빼면 안 된다 이렇게 언질했는데 당대표하고 사무총장이 또 2, 3주간 언론 플레이하고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은 멱살 잡고 나간 식으로 나가니까 후보 자체도 하정 후보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결국은 지금 지도부 얘기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청래 지도부가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감, 그 이후에 뭐 대안 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과정도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이슈가 되는 거라면 선거 져놓고 저렇게 서로 권력 다툼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이게 더 뼈아픈 건 뭐냐면 앵커님도 보다시피 부산 북갑이나 평택일은 민주당 거였어요. 그렇죠. 예, 전재수 후보가 한 석 갖고 있었고 평택을 예전에 이제 물론 이병진, 선거법 때문에 재산 신고 때 나갔는데 이병진 후보 있었잖아요. 둘 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대1 구도나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부산은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보수 후보가 분열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붙은 거고 평택을은 진보당과 협상 잘해서 지도부가 단일화, 그러니까 교통 정리만 잘했으면 갖고 온 곳입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조국 후보가 오고 그건 외부 변수니까 외부 변수를 감안해서 당대표가 전략을 잘 대응하고 잘 짰어야 돼요. 근데 김용남 후보 툭 던지듯이 내고 나서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용남 후보를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누가 내든 간에 그건 당 지도부의 선택인데 김용남 후보를 안 냈으면 안 내고 내면 냈지 만약에 안 내도 상관없는데 냈으면 도와줘야죠. 후원 회장을 하고 개소식에 참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평택을 간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냈으면 제 말은 꼭 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데 낸 순간엔 내 사람 아닙니까? 아까 당파성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의 후보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지원 사격을 세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약간 꼬리자기식으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자면 그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민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갔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지역 경북 지역 곳곳 혹은 뭐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뭐 농촌에서 일손 돕는 모습, 그 강원도 충청 지역 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접전지였던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갑도 그렇게 크게 내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정청래 대표 좀 옹호성 발언하자면 잘한 거예요. 약간 전략적이었다. 처음에 오빠 논란 난 다음에 부산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고 비토 정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구 김부겸 후보도 그렇죠. 뭐 부르면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는 가지 않았었던 거고. 그건 후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고.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택을은 본인이 후원 회장을 하고 개소식 참석한 거 외에는
뭐 큰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솔직히 김용남 후보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뉘앙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붙일 때 예를 들어 조국 후보 측에서 계속 그렇죠. 네거티브가 나오고 이럴 때 한 번 좀 와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다 같이 네거티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허. 조금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딱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당내 내분이라는 게 과거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 한나라당 시절이죠. 예. MB 박근혜, MB 박근혜 내분 때문에 거칠었죠, 예, 그게. 결국 탄핵과 이제 두 전직 대통령 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 갔어요. 그런 그때 문제인데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혐의에 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BBK 뭐 그때 최태민 뭐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을 당내 갈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 투쟁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민주당이 가져야 될 그 정신이라면 저는 과거에 이제 DJ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DJ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호남 출신으로 새천년 민주당 매번 100석도 아니고 70몇 석, 80몇 석 눌려 있다가 예. 그거를 확장하게 된 거는 JP랑 손을 잡으면서 97 대선 때 깬 거예요. 그렇죠. DJP 연합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군부 정권이 2인자 아닙니까? 예. 민주화 운동을 30년 동안 목숨 바쳐 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어요. 본인을 그 일본 현해탄에서 죽이려고 했던 집단이 그렇죠. 그 집단인데 네. 예, 그 하물며 평생을 내가 선생님 하면서 제가 이제 집이 호남이니까 잘 알거든요. 예. 평생을 쫓아다녔던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변절하고 JP랑 군부랑 손잡는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확장성. 정치의 본질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을 해나가서 나의 편을 많이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실용 정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통합의 정치예요. 민주당 안에서 쪼그라져서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딱 요것만 하겠다. 49%에서 머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먼 이 방 너머에 내가 신발을 던져서 거기까지 확장하는 거 이게 정치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정치의 예술이거든요. 예. 그걸 해내야 되고 지금 그 과정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분이 아마 서운할 수도 있죠. 이 안에서는 내 자리가 지금 나를 왜 홀대? 왜 안방마님 나는 이렇게 지금 소홀히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저쪽 사람들 다 새로운 놈들 다 자리 주고 왜 나는 안 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DJ를 보세요.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을 이어나가야만이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내분하다가 우리 거 순혈주의 하다가 만약에 깨지잖아요. 정권 넘어가면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정치는 현실입니다.